외동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하객석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출근길에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들의 결혼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었어요? 나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를 보는 그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기억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성공한 남편 덕분에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줄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 박재원은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25 젊은 나이에 작은 무역회사 하나 차리더니 불과 10년 만에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잘생긴 남편의 착한 아들, 넉넉한 살림까지 갖춘 완벽한 가정이라고들 했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박재원은 평소처럼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저녁 일찍 들어올게. 태우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현관문을 나서며 미소 짓던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도 박재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회사에 연락했더니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급한 거래처 미팅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재원의 차는 회사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새벽에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까지는 찍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흔적이 끊겼습니다. 납치인가 싶어 회사 계좌를 조사했지만 이상한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강이며 산이며 수색대가 나섰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0살이던 아들. 태우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원이 사라지자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뺐고 임원들 중 일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회사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아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낮에는 회사에서 악착같이 일했고 밤에는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점집이며 무당이며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재원의 행방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사망신고를 냈습니다. 법적으로 실종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박재원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태우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죠.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태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재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의 턱시도 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신부 아버지와 악수를 나누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백합과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펼쳐져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입장하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태우의 친구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석 뒷자리에 앉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은 그 노인의 옆모습이 박재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부채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태우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시선은 그 노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재원이 맞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저 이마의 모양, 저 코의 선, 저 입술의 곡선 모두 제가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앉아 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받아온 평범한 하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저를 모른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태우가 입장했습니다.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그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인도 태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걸까요? 혹시 저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걸까요?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예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그 노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우와 신부가 맞절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습니다. 태우가 제게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목이 메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태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러 연회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저 하객석 뒤편에 계신 노인분 보이시죠? 저분을 조용히 연회장 별실로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인사를 드려야 할 분이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박재원인지, 그리고 왜 15년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연회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잠시 벽에 기대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살아만 있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별실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햇살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젊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부정한 어깨와 깊은 주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앉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박재원이 맞았습니다. 그 눈빛, 그 미간의 주름, 모든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목소리도 박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쉰 듯했지만 분명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노인은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말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름이 박재원 씨 아니세요? 그 말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재원, 노인이 천천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재원이라 그러더니 이 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인 이름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식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식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사셨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노인, 아니 박재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지관이요. 네, 저는 신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재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 15년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15년 전, 그때였습니다. 박재원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가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실종자 명단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연락도 해봤지만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있었어요.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았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박재원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누구신지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태우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박재원이 태우를 안고 있고
제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15년 동안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진을 꺼내 박재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박재원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박재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당신 아들 태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내입니다. 박재원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박재원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태우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 태우,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태우, 박재원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태우예요. 당신 아들이에요. 박재원은 사진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려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박재원이 신음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박재원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 뭔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아무거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세요. 박재원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로 가는 길이었죠. 회사, 박재원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저한테 회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맨손으로 일으킨 회사예요. 당신이 사라진 후에 제가 지켰어요. 태우에게 물려주려고. 박재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이름과 제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당신 회사예요. 지금은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원래는 당신 자리였어요. 박재원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그가 말했습니다. 왠지 익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 사진과 명함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기억을 잃었는지, 어떻게 해야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지. 박재원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분명 박재원의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제 앞에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재원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재원 씨의 아내예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어요. 박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이나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박재원을 설득해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병원에 가봅시다. 박재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박재원이 보던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박재원은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만난 박재원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혼자서 기억도 없이 살아온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녁이 되어 태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식사 때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우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태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너 아버지 보고 싶지. 그 말에 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살아계셔. 오늘 결혼식에 오셨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결혼식 때문에 너무 힘드셨나 봐요. 태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직접 봤어. 얘기도 나눴고. 저는 태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하객석에서 박재원을 봤다는 것, 별실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기억을 잃고 살아왔다는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진지한 모습을 보고는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겁니까? 그래, 태우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장담하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 맞아. 태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셨다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셨다니.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 거야.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봐야 해. 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혼란스러워하셔. 우리가 누군지도 제대로 기억 못 하시는데. 갑자기 아들까지 나타나면 더 힘드실 거야. 태우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원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과연 박재원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충청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박재원이 준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논밭 사이로 낡은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마을 입구에 복지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재원은 그 복지관 뒤편의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15년을 살았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짐 챙기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짐이랄 게 없습니다. 박재원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옷 몇 벌이 전부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재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낯설으면서도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박재원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기억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박재원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부인, 환자분이 트라우마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성 기억상실증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심각한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잃는 증상입니다. 환자분의 뇌 스캔 결과를 보니 15년 전쯤 심한 외상을 입으신 흔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오래된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니. 그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익숙한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서서히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또 완전히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니 박재원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기억을 잃으신 거래요. 사고. 박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사고였을까요? 저는 경찰서에 연락해 15년 전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15년 전 박재원이 실종된 날 밤 서울 외곽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자가 중상을 입고 발견되었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지문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신고된 실종자 중에 일치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요. 경찰 담당자가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고 당시 환자분의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찾지 못했다니.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박재원은 몇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원 미상으로 분류되어 복지시설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김영식이라는 이름을 받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재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뺑소니를 당했고 기억을 잃은 채 15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박재원을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셔와 예전 물건들을 보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박재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 어느 날 박재원이 서재에 있던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 당신이 제일 아끼던 시계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박재원은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재원의 기억은 조금씩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며 이 그림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또 어느 날은 부엌에서 여기서 커피 끓이는 냄새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한 기억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재원과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이 아이 참 귀엽습니다. 박재원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우, 기억나지 않으세요? 박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은. 그때 박재원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우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박재원이 태우를 안고 있고 태우는 손에 청진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박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돌잔치 때 여러 물건 중에 청진기를 잡았어요. 박재원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의사가 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그랬어요. 태우가 훌륭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박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흐릿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재원은 계속 집중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밤에 아파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나르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태우가 어렸을 때 자주 아팠어요. 당신이 밤새 안고 달래줬죠. 박재원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태우의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였어요. 박재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우야,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대. 전화 너머로 태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응,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계셔. 내일 우리 집으로 올래. 태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태우는 일찍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거실에 계셔.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아버지도 떨리실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박재원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우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박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태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태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태우는 달려가 박재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재원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 아버지, 태우가 울먹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 박재원은 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우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재원은 한참을 태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결혼했다며? 네,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그날이 제 결혼식이었어요. 그래, 박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가 예뻤어. 너랑 잘 어울리더라. 기억하세요? 태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릿하지만 기억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모습, 태우는 더 세게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재원은 서툴렀지만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반찬,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거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메뉴예요. 맛있습니다.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재원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더니 책장을 훑었습니다. 이 책들, 제가 읽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모은 책들이에요. 박재원은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원의 책, 자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박재원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제 글씨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 글씨예요. 손을 들어 공중에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박재원, 그렇게 쓰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쓸 줄 아네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박재원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박재원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재원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그 호칭에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보, 박재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박재원은 당황한 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우십니까? 제가 잘못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박재원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잖습니까? 그의 말투도 예전과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박재원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은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박재원을 다시 찾은 것도, 그가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도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재원은 태우의 결혼식 때 봤던 신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진이에요.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수진이에요. 수진이. 박재원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예쁜 이름이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이 아이. 박재원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 얼굴이 태우 닮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닮았어요. 아니, 박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말은 이 아이가 태우 닮았다는 게 태우가 어렸을 때랑 닮았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우 어렸을 때를 기억하세요. 박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 그가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기억납니다. 태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제 손을 잡고 비틀비틀 걷던 모습. 태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억하세요. 그래, 박재원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너는 넘어질 때마다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
참 대견했지. 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기억해요. 아버지가 손뼉 쳐주시던 거. 맞아. 박재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고. 우리 태우 최고라고 그랬지. 부자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우가 수진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박재원을 정식으로 인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태우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 수진입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원은 며느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수진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태우 잘 부탁한다. 수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원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때 봤는데 참 예쁘더라. 감사합니다.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재원은 태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재원은 수진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을 결심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수진은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박재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 내가 다 기쁘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저희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재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지만요. 박재원은 벌떡 일어나 태우와 수진을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저도 일어나 그들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태우야, 수진아. 우리 넷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 박재원과 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박재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박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도 태우도 다 당신이 키웠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포기해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박재원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태우, 그리고 우리 손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재원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했습니다. 저를, 태우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사 일은 이미 태우가 잘 이끌고 있었기에 박재원은 명예회장 자리만 받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요즘 박재원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어느 날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운이 좋았어요.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15년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는 태우 부부가 임신 소식을 확정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박재원은 아들 내외를 불러 손주 이름을 함께 지었습니다. 남자아이면 지훈인, 여자아이면 지아.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라는 뜻입니다. 태우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박재원과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여보, 박재원이 말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합니다. 그의 손을 잡은 채로 걷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안아보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박재원이 할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많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진짜 우리 가족으로. 늦었지만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박재원과 저, 그리고 태우, 곧 태어날 손주까지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15년의 공백은 아팠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